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밀어내지만 말아주세요. 지식을 막 넣으려 그러는데 막 싫어 그러지만 마요. 다 들어가니까. 응? 자, 먼저 중국 황하 문명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중국의 황하강 일대 황토고원지대, 여기 다 사막인 요 위쪽이 타클라막한 고비 사막이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지나가는 사막 일대를 가로질러 이렇게 흘러가는 이 하천이 바로 황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쪽에 다 모여 살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문명지가 형성이 되는 거죠. 됩니까? 근데 요 중국 문명, 황하 문명이 있는 요 일대에 나라가 3개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처음에 있었던 게 하나라, 그 다음이 상나라, 그 다음이 주나라, 이렇게 3개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되지? 일단 하나라 같은 경우는요, 뭐 전해지는 게 없어요. 뭐 량사오 유적지, 뭐 이런 유적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진짜 거기서 발견되는 하나라의 어떤 유적이 진짜 정확히 맞는 건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확인이 잘 안 돼. 알았지? 그래서 여기는 하나라는 따로 볼 게 없어요. 지금까지 기출문제 낸 적도 없고요. 정확하지도 않은 걸 어떻게 낸답니까? 알았지? 근데 상나라는 시험 문제 나올 게 있죠. 상나라의 이 흔적, 상나라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적지 이름이 은허유적이야. 다시 뭐라고? 그래서 상나라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은허유적이 발견되는 그 나라니까 나라 이름은 상나라지만 이걸 은나라라고도 불러. 뭐라고도 부른다고? 하은주라고도 들어본 적 있죠. 옛날에 하은주라 그랬거든. 근데 나라 이름이 전해지면서 하상주라고 부르게 되는데 은허유적지에서 발견되는 곳입니다. 재밌는 모습들이 유물로 발견이 되고 있어요. 뭐가 있냐면 갑골문자. 무슨 문자? 갑골문자 뭐라고 알고 있죠? 뼈에다가 새긴 글, 그죠? 이게 거북이 배껍질인 것 같거든. 거북이 이렇게 배껍질을 보면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글자를 새겨 놓은 것 같아. 근데 정확히는 이게 획수로 정리된 글자는 아니고요. 그림 형태로 그린 그림 문자 형태야. 상형 문자. 형태를 본떠 만든 걸 상형 문자라 그래. 소리를 본떠 만든 건 뭐라 그러게? 표음 문자라 그래. 그럼 한글은 뭐게? 표음 문자예요. 소리 글자죠. 되죠? 나 세종대왕 형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과학적 문자를 만드는지, 그지? 근데 어쨌든 이거는 상형 문자. 글자 모양을 갖다 그림 형태로 그려놓은 그림 문자, 상형 문자예요. 알았지? 근데 내용은 뭐인 것으로 보이냐면 하늘에다가 뭔가를 점치는 내용인 것 같아. 예를 들면 옛날 사람들은 이런 거야. 아직은 뭔가 과학적인 사고, 이성적인 사고 이런 게 발달되기 전이잖아, 옛날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옛날 사람들은요, 어떤 과학적인 원리를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모든 자연현상들을 다 그냥 미신에 기대어 설명하거나 신의 논리로 설명하기 일쑤였단 말이지. 쉽게 말하면 사이비 종교가 판을 쳤던 세상이야, 옛날은. 알았지? 니들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죠? 이렇게 내려놓으면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죠. 왜요? 중력의 법칙, 만유인력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죠? 니들이나 그러지. 옛날엔 뭐라고 설명했을까요? 신의 뜻이야. 신의 뜻이라니까. 일식월식. 일식월식 뭐야? 해가. 그러니까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직선에 서는, 그죠? 그렇게 설명하잖아. 그지? 이때 뭐라고 설명했을까? 신의 계시야. 신께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야. 막 이렇게 설명했거든. 그 옛날에 미개한 시대야.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뭐 국가의 중대 사안 이런 거 결정할 때도 뭐 했을까? 점치고 그랬어. 신이시여. 전쟁을 해도 되겠나이까? 그러면서 막 신께서 막 이지를 했단 말이야. 그 신한테 뭔가 뜻을 묻는 점을 치는, 점치기 위해서 거북이 등껍질에다가 글자로 뭔가를 새겨가지고, 알겠죠? 이걸로 점을 치던 것으로 보여, 이게.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쓴다.
갑골 문자는 상나라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던 문자인 것으로 보이고요. 요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뭐야? 신에게 뜻을 물어서 뭔가 정치를 했던 신정 정치의 내용을 담고 있어. 뭐라고? 신정 정치. 연결돼 있는 거야. 갑골 문자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야. 아, 신에게 뭔가 다 뜻을 물어가면서 그렇게 정치를 했구나, 옛날에는. 이해되죠? 그리고 상나라의 어떤 풍습 중에 재밌는 풍습이 하나 전해져. 순장 풍습. 무슨 풍습? 순장이 뭘까요? 응. 죽은 자랑 같이 묻어. 그럼 어떤 사람일까? 같이 묻히는 사람이 누굴까? 아랫사람들, 그죠? 측근이야, 측근. 왜 지배자나 왕이나 이런 지배자가 죽으면 왜 부인이나 또는 자기의 최측근이니까 비서 내시들이죠. 이런 애들을 왜 같이 죽일까요? 니네 이거 저 옛날에 막 미개할 때만 있었다고 착각들을 한다 애들이. 아니야, 이거 조선시대까지 있었어. 왜 이런 걸 둘까? 잘 생각해봐. 지배자를 가장 쥐도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맞아. 마누라야. 그리고 어의. 맞죠? 마누라 그 왕 수발드는 뭐라 그래 그걸. 아씨. 대령숙수. 뭔지 알죠? 왕 요리사. 막 야, 이런 사람들이 독타 죽이기 가장 좋은 거 아니야? 조금씩 시름시름하게 약 조금씩 독 싹싹씩 섞어갖고 서서히 죽어가게 만들 수 있고 이게 제일 쉬운 사람 아니야. 그럼 걔네들이 그 짓거리 못하게 하려면 뭐가 제일 좋아? 나 죽으면 너도 묻히는 거야. 독 타겠어요? 못하죠. 왕이 아프면 씨발 나도 아프죠. 그냥 제가 아프면 나도 아픈 거야. 그냥 쟤 죽을 것 같으면 나도 죽을 것 같고 그죠? 어떻게든 살리려 하고. 그래서 이런 풍습이 있는 거야. 옛날에도 있었고 이게 지금 이름만 달라졌을 뿐이지 조선시대도 왕 죽으면 같이 죽였어요. 그냥 어이구 뭐고 같이 사형이라고. 이해되냐? 니네 허준이 누구 어이였는지 아냐? 허준이? 선조 어이야. 선조. 임진왜란 이때 막 궁궐 버리고 쬐던 아주 싸가지 없는 그 왕 있잖아. 그지? 그 선조 때 어이야. 그럼 선조가 죽으면서 허준은 원래 죽었어야 돼. 근데 허준을 안 죽였어. 그 아들이. 누구? 광해군이요. 광해군이 허준을 안 죽이고 당신의 의술이 출중한 만큼 아직도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귀양 정도로 마무리를 질 테니 죽기 전에 어떻게든 우리 백성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로 그냥 민간에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저수를 해주시면 어떻겠어. 그랬더니 허준이 좋대요. 그래갖고 가서 한 거야 그게. 알았지? 원래 다 죽는 거야. 이? 어쨌든 여기 있는 상나라는 순장풍습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지배자가 죽으면 그 측근들을 같이 묻어버리는. 알겠죠?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력을 썼대. 뭘 썼다고? 음력.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잖아요. 그죠? 달을 기준으로 한 역법. 뭐 이것도 최근에 뭐 드러난 건데 음력도 사실은 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거긴 하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 알겠죠? 됐어. 근데 그냥 달 기준이라고 해. 알겠지? 얘네들은 태음력의 역법을 사용했다라고 해요. 음력. 됐죠? 요 정도만 상나라는 딱 넣으시면 돼. 알았지? 다음은 주나라야. 주나라로 가게 되면 원래 저 상나라는 영토가 진짜 작거든요. 그만해요. 근데 이 영토가 어떻게 된 거야? 이따만큼 넓어진 거야. 야, 요 정도만 해도 엄청 넓은 거야. 니네 생각해봐. 우리나라가 요만 이거만 해도 야 지도상 이렇게 엄청 큰 거야 이거. 그럼 생각해봐. 저 옛날 이게 지금 하상주 있었던 막 이때가 기원전 약 1000년경이거든요. 그러면 기원전 약 10세기경이니까 저때 지금 같은 자동차 도로 이런 게 있을까? 없어. 자전거도 없어. 그러면 요 정도 이렇게 작은 요 정도 영토에 어떻게 왕이 다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치자. 근데 이렇게 넓어지면 어떻게 다스려 이거? 그치?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모두 왕의 명령대로 왕이 모든 곳을 다 돌아보고 왕이 직접 지역의 모든 관리를 다 임명하고 이게 불가능하잖아 아예. 알겠지? 교통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니까 통신도 발달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나누는 거지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그래서 왕은 가운데 자기 가까운 어떤 수도 임금만 딱 다스리고요. 지역 곳곳에 누굴 내려보내? 가장 믿을 만한. 야, 가장 믿을 만한 게 누구야? 너 형제 누구 있어? 언니? 그지? 언니가 믿을 만해? 친구가 믿을 만해? 당연하죠. 예, 어렸을 때는 친구가 더 좋아요. 뭐 지랄할 수도 있는데 나이 들어봐. 믿을 건 가족밖에 없어. 알았지? 죽으나 사나. 그러니까 여기 먼 곳은 누구한테 아예 통치권을 일임하는 거야. 자기네 혈족들에게 일임하는 거야. 누구? 형제든 사촌이 됐든 삼촌이 됐든 뭐 이런 사람들한테 지역의 군사권, 행정권, 통치권 일체를 다 넘기는 거지. 그래 알아서들 다스려라. 되죠? 대신에 중앙에 있는 왕실과 지역에 있는 요 제후들은 서로 크게는 한 가족의 관계인 거고 쉽게 말하면 가운데가 뭐야? 큰 집이야, 큰 집. 큰아버지네 집, 큰 집. 그 지역의 곳곳은 작은 집이 되는 거예요, 작은 집. 이해됩니까? 그럼 중앙과 지역의 관계가 계속 돈독하게 잘 유지가 되려면 가족 질서가 잘 바로 서야 돼. 가족 내 종법 질서라 그래. 그걸 뭐라 한다고? 가족 내 종법 질서. 자, 명절 때 시골 가? 어디? 포천? 경기도 포천? 이동갈비? 이동갈비? 포천에 누구 계셔? 외할머니, 외할머니. 잠깐만. 그럼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는? 독산동 여기 근처야. 거기서 또 가족들 모이고. 그러면은 거기서 모일 때 큰할머니, 큰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보통은 큰아버지 집으로 모여요. 큰아버지. 큰 집이 아버지가 첫째? 아니, 둘째? 그러면은 큰아버지네 댁 있죠? 그 집으로 다 모이게 된다고 이제.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큰 집이니까 집안의 어떤 가족 내 종법 질서 같은 것만 잘 확립을 시켜 놓으면 중앙과 지역의 제후와 왕의 관계가 계속 잘 유지가 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주나라는요, 이 가족 내의 어떤 가족 내 어떤 이 수직적 위계 질서, 종법 질서를 엄청 강조해, 강화시키고.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지역 곳곳은 작은 집 형태로 해서 자기네 뭐 동생들이나 또는 조금 멀게 가면 사촌들한테 이렇게 맡기는 거지, 통치를. 이걸 뭐라 그러게? 혈연적 봉건제라고 부르는 거야. 뭐라고 한다고? 애들이 말을 어렵게 생각하더라. 봉건. 봉이 무슨 봉? 책봉이야, 책봉. 임명하다. 책봉 임명하는 거야. 건. 건설, 건국. 뭐 이 자식들아, 건이 무슨 건자야? 세울 건자지. 나라를 세우는 게 건국이고. 알겠죠? 그러니까 봉건이면 임명해서 세웠다 이 얘기야. 지역의 왕을 임명해 세운 거야, 왕이. 그러니까 봉건이라는 말 뜻은 무슨 의미가 있어? 중앙으로 모든 권력이 일체화되고 집중되는 거야? 지역 곳곳으로 권한을 분산시키는 거야. 분산시키는 거죠. 지방 분권의 개념이에요, 분권은. 그래서 왕이 다 통치를 못하니까 지역 곳곳에 제후들을 세우는 거야. 근데 그 제후가 누구야? 혈연에 있는 형제 또는 사촌, 혈연관계라고 해서 혈연적 봉건제라고 말을 쓰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주나라의 혈연적 봉건제 그러면 가운데 누가 다스리고? 그렇지. 지역 곳곳에 누굴 세운다? 혈연적 관계에 있는 제후들을 세우는 거야, 제후. 봉건 제후들을 세우는 거지. 둘 사이가 혈연 관계야.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작은 집과 가운데 큰 집에 있는 왕과의 어떤 이 관계가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뭘 강조했다고? 가족 내의 종법 질서를 무지하게 강조한단 말이야. 이때부터. 뭔 소린지 이해됩니까? 알았지? 그리고 이 중앙에 있는 왕은요, 지역에 있는 제후들한테 나는 작은 집 너희들에 비해서 특별함이 있어 라는 걸 강조해야 되잖아요. 이때부터 맨날 강조했던 게 천명사상 덕치주의 이런 거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누가 다스리는 것이 하늘의 뜻이다?
덕이 있는 자가 다스리는 것이 하늘의 뜻이다. 근데 내가 가장 덕이 있는 자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맨날 이 큰 집 왕실은요, 제후들한테 이것저것 베푸는 것을 항상 실천했었어. 그래야지 자기가 덕 있는 자가 되고 천명으로부터 자기가 덕 있는 자로서 제대로 된 왕이다라는 걸 이걸 강조하고 정당화시키려면 자기가 베푸는 걸 일체화 자기의 어떤 생활화해야 됐었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천명세상을 내세우고 자기가 가장 덕이 있는 자라는 걸 내세워서 이렇게 자기의 어떤 권력을 강화시키려 했고, 가정 내 종법 질서를 강조함으로써 혈연적 봉건제 하에서도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돈독히 하려 했었지. 이해됩니까? 된 것 같죠? 좋아요. 힌트 잠깐만 드리면, 좀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면, 요 위쪽에 여기는 주로 초원지대, 사막지대가 많아요. 나무 같은 건 보기가 어렵고요. 넓게 초원만 좀 펼쳐져 있는 곳이라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죠? 비슷했어. 근데 아니야. 방목이 아니야. 방목은 풀이 정말 많은 곳에서 대충 풀어놓고 키우는 건데, 여기는 풀이 그렇게 넓게 펼쳐져 있진 않고 여기 이만큼 있고 사막에다가 저기 이만큼 있고 막 이래. 그래서 애들을 뭐 해? 돌아다니면서 뜯어먹여야 돼. 여기서 잠깐 뜯어먹이다 풀 다 없다 싶으면 몰고 가가지고 저쪽 가서 뜯어먹이고, 그죠? 이건 뭐라 그러게? 방목이라고 하지 않고 유목이라 그래. 뭐라 한다고? 유목. 수평적으로 풀을 찾아 이동하면서 뜯어먹이는 이걸 유목이라 그래. 이동식가옥 게르 같은 거 볼 수 있지. 몽골 초원. 요 위쪽에 있는 요 일대에 사는 그들을 우리가 유목민족이라고 해. 뭐라 한다고? 이때 당시에는 위쪽의 유목민족이 선비족, 갈족, 저족, 강족 막 이런 애들이 있어. 이해되죠? 그래서 요 위쪽에 있는 그 유목민족들, 그 유목민족들은 사실 여기 있는 문명을 거대하게 형성하고 모여 사는 이 황하 문명지를 형성하고 사는 이 주나라를 되게 동경했었지. 왜냐하면 유목민족들은 문명이 발달이 안 돼요. 문제. 유목민족들은 문명이 크게 발달되고 학문이 발달되고 뭔가 문자가 뭔가 체계화되고 이게 왜 잘 안 될까요, 걔네들은? 계속 돌아다니면 한 곳에 정착을 해야지 문명을 만들 수. 그렇지. 사회적 단위가 커질 수 있어. 한 곳에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해야 사회적 단위, 국가 단위가 점점 커지는 거야. 그래야지 어때? 천재들도 많이 태어나고 문명도 발달하는 거지. 니네 잘 생각해. 왜 중국이 우리 한반도 지역의 문명보다 더 발달된 문명을 가졌었을까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중국이 우리보다는 더 발달된 문명이 많았잖아. 중국의 유적지 같은 데 가봐야 이제 입이 떡 벌어진다니까. 그리고 세계의 중국의 4대 발명품그룹 뭐 있어요? 화약. 화약이 중국 거야 원래. 나침반. 대항해 시대를 가져왔던 나침반도 중국 거야. 알겠죠? 종이, 인쇄술 전부 중국 거 아니야. 우리나라는 끼케야 뭐 활판 인쇄, 직지심 제후절 뭐 이런 건데 우리보다 중국이 더 발달된 문명이 훨씬 많지. 왜 그럴까? 쪽수가 많으니까요. 천재도 많이 태어나겠지. 난 솔직히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들어. 우리나라가 중국을 앞서는 건 불가능해요. 아니 그래도 캐파가 있는데 규모 캐파라는 게 있는데 이해돼요? 알겠죠? 아니 학교가 생각해봐요. 한 학년당 1000명인 학교와 한 학년당 100명인 학교가 있다고 치자. 어디가 문화나 전통이나 이런 게 더 세련되고 더 고급진 문명 중심으로 발달하고냐? 1000명이죠. 거기서 천재도 많이 태어나고 입결도도 좋고 그러겠죠. 서울대도 많이 가고 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캐파가 중요하거든. 캐파가. 유목민족은 캐파가 커질 수가 없어요. 다 흩어져 살기 때문에 서로 막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풀 뜯어먹고 살기 때문에 거대한 중앙집권적 형태의 어떤 통합된 국가, 거대한 사회적 단위의 국가 이런 게 만들어질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은 문명이 뒤처지는 거야. 언어 발달도 늦고 글자도 늦게 탄생하고 알겠죠? 뭔가 발명 뭐 이런 것도 잘 안 일어나고 알아듣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 위쪽에 풀 뜯어먹고 사는 유목민족들은 항상 얘네가 부러웠다고. 황하 문명지 이 주변에서 농경하며 모여 살면서 거대 문명을 이루고 뭔가 발전된 문명을 이루어낸 이들을 동경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네들이 5개 이 유목민족이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그래도 싸움은 우리가 더 잘해. 그러고 있지. 얘네들은 맨날 싸움하는 게 뭐 짐승하고 싸우고 맨날 이게 이제 얘네들이 일인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병력도 기마병력이겠다 이쪽으로 치고 들어온 거야. 알아듣겠죠? 근데 솔직히 무기 기술이나 이런 게 누가 더 뛰어나? 여기 훨씬 뛰어나다고 사실은. 군사 전법이나 이런 것도 뛰어나고. 알겠죠? 캐파가 크니까 이쪽이. 근데 이걸 쳐들어왔을 때 왕이 뭐 해야 돼? 지역에 있는 제후들을 이끌고 앞장서 나아가 싸우면 이거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자기네가 더 세련되고 발달된 고급진 문명을 갖고 있는데 전쟁 기술도 뛰어나고 무기도 더 잘 만들고. 알아듣겠죠? 쪽수도 더 많고. 근데 왕이 쨍 거야. 전쟁하면 당연히 왕은 자기가 그만큼 지역에 있는 제후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제후들의 중심으로서 지역에 거둔 세금의 일부를 갖다가 막 세금으로 걷어들이고 제후들한테 세금도 걷어들였거든. 이랬던 만큼 유사시에는 지켜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의 뭐 권리가 있으면 책임도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주인데, 그죠? 근데 왕이 쨍 거예요, 동쪽으로. 앞장서서. 그러니까 제후들이 괜찮아, 어이없어. 어이없죠. 갑자기 왕이 째버리니까. 그 제후들이 어떻게 자기들 그냥 손으로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자기들 힘으로 어떻게 이 유목민족의 침공을 막아요. 이해됩니까? 그럼 이걸 막아내고 나서 지역 곳곳에 있는 제후들은요, 계속 왕에 대한 충성을 하겠냐? 아니면 이제 왕에 대한 충성을 안 하겠냐? 안 하겠죠. 님이죠 또, 그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왕에 대해서 존경을 하지 않고 왕을 따르지도 않고 그러면서 각자 독립국가들을 막 선포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100여 개 국가가 막 난립해가지고 내가 주인이다. 내가 이 중원의 주인이요. 내가 우리 집안의 정통성은 나에게 있다. 서로 외치면서 막 쌈박질 벌이기 시작하는 거거든. 그리고 혈연족 봉건제라는 게 그런 게 있어. 이게 1대, 2대 이렇게 흘러갈 때 한 3대 정도까지는 그래도 서로 관계가 돈독하다고 치자.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왕하고 지역에 있는 제후하고 형제지간이야. 뭐라고? 그러면 몇 촌이야? 아니야. 1촌 아니고 2촌이야. 2촌. 부모 자식 간의 1촌이니까 이렇게 해서 2촌이야. 2촌 형제간은 2촌이야. 근데 여기 왕 죽으면 누가 다스리겠어? 왕 아들이 다스리겠지. 그럼 여기는 제후 여기 원래 동생이었던 얘 죽으면 얘 아들이 다스릴 거 아니야. 그럼 둘은 무슨 관계야? 2대에 가서 왕들끼리는 무슨 관계야? 왕하고 제후 간의 관계는 사촌인 거야. 얘들 아버지들끼리 형제인 거니까 사촌지간이죠. 됩니까? 그러면 사촌지간이었던 왕과 제후가 다시 3대로 또 한 대가 더 내려갔어. 그래서 여기 있는 제후의 아들, 왕의 아들로 또 이어져 갔단 말이야. 그럼 얘는 몇 촌지간데? 아니, 8촌까지는 6촌이에요. 6촌. 야, 그럼 6촌 알아니네? 할아버지끼리 형제. 6촌까지는 그래도 교류가 있을 거야. 거기서 한 대 더 내려가. 이제 4대 내려간 거야. 그럼 어떻게 돼? 8촌 알아? 8촌은 좀 그죠? 한 5대 내려가. 그럼 어떻게 돼? 10촌 알아? 10촌은 그냥 남이에요. 그쯤 가면 남 되는 거거든요. 내 말이 이해가 되나? 그러니까 이게 한 몇 대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간의 관계가 되게 멀어져요. 그래도 종법 질서를 강조해 놨기 때문에 무슨 뭐 제사 때마다 매번 모이고 명절 때마다 모이고 이러면서 가족 내 수직 질서를 되게 강화하고 또 왕은 또 덕을 베푸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의 정통성을 내세우고 하겠지만 그래도 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멀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 상태에서 왕이 먼저 째버렸으니 알겠죠? 앞장서지 못할 망정 최후들이 각자 독립국가 선포해버리죠 뭐. 그 혼란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춘추 전국시대라고 불러. 다시 뭐라고 한다고? 춘추 전국시대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게? 동주시대라고도 해. 뭐라고도 한다고? 왜냐하면 춘추 전국으로 넘어갔을 때 왕실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니야. 동쪽으로 도망가 있는 왕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주나라가 낙양, 나급으로 수도를 천도하면서 이때부터 얘네들이 막 독립국가를 선포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도 끝까지 왕을 지키겠다, 왕에 대한 어떤 충성을 맹세하는 애들도 있고 막 섞여 있다가 나중에는 왕실 없애요. 알겠죠? 그래서 춘추전국 시대는 주나라 왕실이 동쪽으로 째있는 상황에서 막 혼란했던 시기거든. 그래서 이때를 동주시대라고도 부르고 춘추전국 시대라고도 불러요. 알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좀 뒤에서 다룰게. 알았지요? 된 거 같죠? 요번에는 인더스 문명, 여기는 어디입니까? 인더스강 일대의 인더스강 약 중상류 펀자브 지방이라고 하는데 요 일대에서 형성된 문명이에요. 여기도 주변이 다 사막입니다. 너희들 알고 있어. 여기 파키스탄이거든요. 파키스탄 그리고 인도의 서북부 지역 요쪽이 다 여기가 사막이에요. 근데 사막 일대를 흘러가는 하천이니까 농사 짓거나 뭐 먹고 살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왕창 모여가지고 문명을 형성을 했던 거죠. 이해됩니까? 그들이 모헨조다로 유적, 하라파 유적지에 이 문명 모습을 많이 남겨놨는데 모헨조다로 유적지, 하라파 유적지에 가보시면 계획적으로 도시를 만들어 놓은 계획도시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계획도시가 뭐냐면 어찌저찌 집을 짓고 만들다 보니까 도시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애초에 도시를 만들기 전부터 계획을 짜서 도시를 건설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밑에 배수로가 먼저 깔려 있어요. 배수로가 깔리고 배수로에 맞춰가지고 도시가 딱 구획이 이 건물들이 올라서 있거든요. 집터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집을 만들고 그 이후에 배수로를 만들었다고 보기에는 너무 배수로 정비가 잘 돼 있어. 공중 목욕탕 같은 것도 있고요. 도로도 딱 체계적으로 딱 거의 뭐 정방형으로 해가지고 도로가 딱 뚫려 있고 말이지. 말뜻 이해됩니까? 알았지? 그래서 계획도시의 모습을 잘 갖추고 있는 그런 문명지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포장도로 되죠? 그리고 배수로가 잘 정비가 돼 있고요. 되죠? 공중 목욕탕 시설 막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되게 계획적으로 도시를 계획을 해놓고 짜서 만들 정도로 문명이 발달돼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형태를 본떠 만든 상형문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 쓴 것으로 보이는데 상형문자 정확하게 해석은 안 돼요. 근데 언뜻 봐도 소리 글자는 아니고 형태의 모양을 본떠 만든 상형문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되죠? 그리고 이쪽 지역에 나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라 이름은 전해지진 않아요. 근데 자기네 어떤 뭐 나라나 부족이나 뭐 가문에서 자기네 나라를 상징하는 또는 가문을 상징하는 엠블럼 같은 걸 보통 만들죠. 지금도 그런 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의 엠블럼이 뭐예요? 국기지 뭘. 맞아요, 틀려요. 축구팀도 다 자기네 엠블럼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때도 요 지역에 있는 나라 이름은 모르겠으나 뭔가 자기네 어떤 상징물 이런 엠블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각수 인장이 발견됩니다. 다시 뭐라고요? 이 일각수 인장 이게 뭘까요? 일각, 각이 뿔각자니까 하나의 뿔이 나 있다 이 얘기야. 유니콘이야, 유니콘. 말 같은 건데 뿔 하나가 나 있는 그런 말. 알겠죠? 이 인장. 이런 게 지금 발견되고 있어. 이해됩니까? 오케이. 좋아요. 인더스 문명 끝. 다 본 거예요. 다음은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이집트 문명지 요 두 군데입니다. 자, 먼저 특징을 잘 보세요. 그래. 잘 돌렸다. 싹 돌리시면 돼요. 여기. 나오죠?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는 요 일대입니다. 이집트 문명지는 나일강이 흘러가는 하구 쪽이에요. 되죠? 자, 지형의 모습을 먼저 잘 보세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딱 보니까 사방 어디서든 오기가 좋은 곳이고 어디서든 여기를 지나지 않을 수가 없는 교통의 길목이죠. 맞아요, 틀려요? 반면에 이집트는 어때요? 위로는 지중해, 밑으로는 사하라 사막. 사하라 사막 못 건너요. 사하라 사막은 이 면적이 이렇게 넓어. 우리나라 영토 면적의 길이만으로 따져도 5배가 넘어요. 그러면 이거 지나가다가 어떻게 돼,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건너 다닐 곳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을 경계로 위아래는 완전 차단된다고. 거기다 여기 봐. 이쪽으로 뭐 있어? 이 바다가 뭐야? 홍해거든, 홍해. 그러니까 홍해 바다의 지중해의 사하라 사막으로 딱 막혀 있어서
여기에는 요 좁은 길목 여기만 딱 틀어막으면 여기는 전혀 외부하고 소통이 안 되는 곳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 문명지는 폐쇄적 지형이다, 개방적 지형이다. 폐쇄적이다. 반면에 메소포타미아는 사방 사통 발달 다 열려 있죠. 여기는 개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문제. 어디가 이민족 침입이 잦았을까요? 여기는 이민족의 침입이 잦아. 그래서 왕조도 통일된 왕조가 쭉 이어갈까 계속 왕조가 변경될까? 변경돼요. 또 이거를 또 외운다. 여기 보니까 무슨 뭐 아무르족 그죠? 수비드족 막 이런 애들이 막 서로 모였다. 지배했었다. 막 이런 걸 외우고 있어. 안 외워도 돼. 그냥 뭐다. 여러 왕조들로 반복이 됐다는 것 자체가 개방적으로 열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막 사람들이 부딪힌다는 얘기야. 아, 이해됩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써있죠. 수메르족, 그죠? 아무르족 막 써있죠, 그죠? 그런 애들 다 안 외워도 돼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어떻다? 개방적 지역이니 뭐가 많아? 이민족의 침입이 많아. 그러다 보니 왕조의 빈번한 교체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 반면에 이집트 문명지는 어때? 폐쇄적으로 딱 닫혀있는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오랫동안 통일된 왕조가 쭉 이어간단 말이야. 알았지?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 문명이 있는 요 지역은 안정적으로 하나의 왕조가 쭉 계속 유지가 돼. 다음, 여기 봐. 현실의 삶이 안정되면 현실의 삶에 자꾸 치중하게 될까? 죽고 나서의 세계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될까? 맞아요. 현실의 삶이 아주 그지 같아, 작 같아. 그럼 죽고 나서의 세계에 관심이. 지금 이 현실에 어떤 먹고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죽고 나서 뭘 고민을 하고 있냐. 이게 안정이 돼야 그 다음에 뭐 내세를 따지는 거고 뭐 하는 것이지. 이해돼요? 그래서 니네 알고 있니? 미신이나 이런 걸 많이 믿는 사람들은 상류층일까 하류층일까? 상류층이야. 하층민들은 미신에 관심이 없어. 그래서 너네 뭐 지금도 보면 이렇게 무속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죠? 뭐 신내림 받았다고 뭐 애기보살 막 이래가지고 뭐 나오잖아요. 그죠? 동자신이 막 강림했다. 그래가지고 그죠? 근데 거기 점포로 막 다니고 해요? 많이 해요. 우리들은 안 하죠. 우리들은 모르죠. 근데 그 상류층들은 그거 다 해요. 맨날 하고 다녀요. 돼요? 특히나 우리 법조인들이 그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알고 있어요? 지금 김건희 씨 맨날 무슨 법사님 맨날 모셔다 놓고 몰라요 그거? 헐. 어마어마해요. 되지? 건진법사? 건진법사 구속됐어 지금. 되죠? 건진법사? 어쨌든 여기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전쟁이 잦은 곳이야. 이민족 침공도 잦고. 그러니까 여기는 현실의 삶이 안정이 잘 안 되니까 아무래도 내세 중심적일까? 죽고 나서의 세계, 다음 생에 관심이 많은 내세 중심적일까? 현세의 안정만 꾀하는 현세지향적일까? 여긴 현세지향적이야. 이해되죠? 반면에 여기는 어때? 오랫동안 안정된, 전쟁 없이 안정된 왕조가 유지가 되니까 삶이 안정적이야. 그러니까 죽고 나서 이런 것들에 관심이 되게 많아. 그럼 답이 나오는 거야. 스핑크스, 피라미드. 야, 피라미드가 뭐죠? 파라오의 무덤인 것으로 보여. 이집트의 이 지배자를 파라오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 파라오의 무덤인 것으로 보여. 근데 파라오의 무덤을 만들고 그 옆에다가 무덤을 지키는 라이온 2마리 대가리 있는 사람이 알겠죠? 그거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스핑크스. 이해됩니까? 또 죽은 자가 가는 길 안내서 사자에서 막 이런 것도 만들고. 알겠지? 다 내세지향적인 모습에서 나오는 거예요. 스핑크스, 피라미드, 사자에서 이게 다 이집트 문명, 내세지향적. 됐습니까? 그리고 이집트는 태양을 많이 숭배해요. 뭘 숭배한다고요? 태양. 그래서 니네 이집트 말로 태양이 뭐게? 라예요, 라. 태양이 라야. 태양신을 라라 그래. 중국말로 라는 맵다란 뜻이고요. 그래서 중국 꼬맹이들한테 매운 거 주면 라라 막 그래. 걔네들은 막 맵단 뜻이에요. 중국말로는. 근데 이집트 말로 라는 뭐야? 태양신을 뜻해요. 그럼 파라오의 뜻은 뭘까? 태양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알았지? 이걸 지금 딱 기억해 놓으면 나중에 떠올라. 아, 이집트 맞다. 태양 숭배다. 이게 떠올라.
아, 파라오라 하라, 태양. 알겠죠? 나봐.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내가 써줄게. 메소포타미아는 달, 이집트는 태양이야. 그리고 이집트는 내세지향적이야. 왜 그런 거야? 지형 자체가 무슨 지형이야, 여기는? 폐쇄적 지형이야. 안정된다고, 현실 삶이. 알았죠? 반면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어때? 개방적 지역이야. 사통발달 다 열려 있어요. 됩니까? 그러니까 현실의 삶이 안정적이지를 못해. 현세지향적일 수밖에 없어. 그렇다고 여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지에 사람들은 아예 뭐 신을 믿거나 막 이런 게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옛날 사람들은 다 신 믿어. 안 믿진 않아. 근데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얘는 현세지향적인 면이 조금 더 강하다 이 얘기지. 그렇다고 얘는 뭐 신을 안 믿었다 이건 아니야. 큰 관심은 없다. 신에 대해서. 알았지? 그렇게 보시면 돼. 알겠어. 그래서 봐봐. 메소포타미아 문명지에 가도요. 지구라트라는 신전이 있어요. 다시 뭐라고요? 지구라트라고 불리우는 신전이 있어요. 계단 모양 신전인데요. 계단 모양의 신전인데요. 신전 앞에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글이 써 있어. 뭐가 써 있다고? 길가메시 서사시. 길가메시가 뭐냐면 길가메시가 사람 이름이야. 왕 이름이거든. 길가메시란 왕이 있어. 근데 거기 써 있는 일화를 보면 어떤 일화냐면 길가메시라는 그 왕이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되게 충격에 빠져요. 근데 나도 그럴 것 같긴 해. 니들도 갑자기 니들 친구 죽었다 그러면 충격이 좀 빠지지 않을까? 나도 곧 죽겠구나 싶고. 그치? 그래서 친구가 죽으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가지고 이 양반이 왕인데 그냥 할 일을 다 내팽개치고 뭐해? 여행을 떠나. 이것도 저것 다니면서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을까? 나도 곧 죽겠지 이러면서 혼자서 막 방황을 한단 말이야. 사춘기도 늦게 와가지고 이 새끼. 알겠죠?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어떤 곳에서 어떤 현명한 여인을 만난 거야. 근데 그 여인이 했던 말이야. 알겠지? 그 길가메시에 뭐라고 써있냐면 길가메시여 쓸데없는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현실에서 그 이후의 것들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현실의 맛있는 음식과 재밌는 것들을 마음껏 즐기세요. 그뿐인 것입니다. 라고 써 있어요. 그 내용이 여기 딱 써 있어. 알겠지? 근데 신전이 없진 않고 신전이라는 게 딱 있으니까 길가메시 신전, 여기는 지구라트 신전. 신전이니까 무조건 여기는 이집트 이렇게 가지 마세요. 얘네들도 신전은 있어. 신을 아예 안 믿진 않아. 알겠지? 근데 그 앞에 써있는 길가메시 서사시의 내용을 보면 되게 현실의 삶에 치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요. 알겠습니까? 좋아요. 나 이거 색깔 잘못 썼다. 알아서 생각해 주세요. 이거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없어요. 다음 메소포타미아 문명지하고 이집트 문명지하고 비교했을 때 메소포타미아 문명지는 60진법하고 10진법 중 어떤 진법을 주로 썼을까요? 잘 들어. 60진법하고 10진법 뭐가 다르게요? 10진법은 1, 2, 3, 4, 5, 6, 7, 8, 9까지 가고 나면 그 다음이 뭐죠? 10이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1이 되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10이 되면은 다음 단위수로 1이 올라가는 이걸 10진법이라 그래요. 그럼 60진법은 1에서부터 해가지고 얼마까지? 59까지는 그냥 숫자를 쓰고요. 59에서 하나가 넘어가면 1이 넘어가요. 요걸 60진법이라 그래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60진법에서 10은 뭐하고 같아요? 1단위의 60과 같은 거예요. 이해되죠? 되십니까? 나봐. 지금 우리 60진법 쓰나요? 안 쓴대요. 좀 봐. 시계는 1초부터 59초까지 하고 나면 뭐예요? 그 다음이? 59초 다음에 뭐예요? 60초가 뭐죠? 1분이죠. 60진법이야 그게.
써놓고 그래. 모른 척하고 그래. 맨날 쓰면서. 웃긴 놈들이네. 60법 쓰잖아요, 우리. 알겠죠? 그 시간 계산할 때 60법 쓴단 말이야. 근데 요게 이제 그 십진법이고 이진법 쓰는 것도 있어요. 이진법 쓰는 거. 뭐죠? 컴퓨터는 이진법이에요. 껐다 켰다 2개밖에 인식 못 해요. 근데 그걸 갖고 저지랄을 하는 거야. 대단하지. 알겠습니까? 어쨌든 요 60진법이죠. 60진법. 요거하고 10진법하고 숫자를 셀 때 10진법을 주로 쓰던 애가 있고 60진법을 주로 쓰던 애가 있어. 야, 외우고 쉽게 해줄게. 메소포타미아. 몇 글자야? 60진법이야, 얘가. 쉽죠? 메소포타미아. 60진법. 그래서 얘는 몇 진법? 60진법을 주로 써요. 이집트 문명지는 몇 진법? 얘는 10진법을 주로 써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글자. 이 고대 문명지들은 다 자기네 발전된 어떤 형태 문명지들이니까 다 글자들이 있거든요. 황하 문명에서는 상나라 때 각골문이 유명하고요. 인더스 문명지도 글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상형 문자. 전해지진 않지만 정확히는 해석도 안 되고. 근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지하고 이집트 문명지도요. 글자가 있어요. 근데 둘 다 상형 문자 형태인데 무슨 문자? 모양을 본뜬 상형 문자 형태인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지의 문자는 아주 독특하게 쐐기 문자, 서령 문자라고 해서 점토판 위에다가 갈대 끝으로 이렇게 글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찰흙판 같이 점토판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갈대 끝이 뾰족하잖아요. 이걸로 갖다가 그림을 그린 거야. 알겠지? 그런 형태 문자라서 이거를 쐐기 문자라고도 하고, 쐐기가 이게 밑이 뾰족한 걸로 깎아내는 게 쐐기 아닙니까? 맞죠? 박아내는 거. 그래서 갈대끝 쐐기 형태로 긁어냈다 그래서 쐐기 문자, 서령 문자라 그래요. 알았지? 이집트 문명지에서도 상형 문자 형태의 그림 형태 문자들이 모양을 본뜬 글자들이 발견이 되는데 얘네들은 독특한 게 뭐냐면 식물의 껍질을 얇게 점여서 만든 엄밀히 말하면 중국이 최초로 개발했던 종이까지는 아닌데 종이도 나무 형태의 어떤 이런 걸로 만드는 거니까 비슷하긴 하겠죠, 그죠? 그래서 나무의 껍질이나 이파리 이런 걸 말려가지고 거기다가 글자를 새겼대요. 그래서 이거를 최초의 종이의 한 원형이라고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보거든. 근데 얘 이름이 파피루스야. 그래서 페이퍼라는 게 여기서 어원이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인 듯 종이 아닌, 알겠죠? 여기다가 이제 기록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알겠죠? 정리됐어? 좋아요. 거기 자료 보니까 나오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수메르인, 아카르인, 아모르인, 다른 거 필요 없어. 뭐? 개방적 지형이라 이민족의 침입이 잦았구나. 알겠지? 됐어요? 좋아요. 현세지향적이라고 하죠. 길가메시 서사시, 그 지구라트 신전 밑에 있는 그 길가메시 서사시 보면 딱 나옵니다, 이게. 되죠? 좋아요. 그리고 비옥한 초승달지대. 여기 있는 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지에 흐르는 강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인데 양쪽으로 이렇게 강이 딱 흐르다 보니까 가운데 이렇게 평야가 이렇게 형성되거든? 땅? 근데 이게 딱 반달 모양이에요. 초승달. 그래서 이 사람들은 초승달 이런 거 되게 좋아해. 알았지?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서 출현하는 종교가 바로 뭐냐면 이슬람교거든. 근데 이슬람교도 초승달일과 별을 갖다 자기네 기념 어떤 상징물로 여기거든요. 알고 있나요? 모르나요? 터키 국기 보면 초승달 별이 있는데 본 거 같지 갑자기, 그지? 얘네는 국기에 전부 초승달 별 들어가. 파키스탄도 그렇고요. 인도네시아도 그래요. 인도네시아 여기 이슬람 국가거든요. 알았지? 그래서 비옥한 초승달지대, 음력을 쓰는구나 이런 것도 같이 떠올리시고. 됐습니까? 쐐기 문자, 서령 문자, 60진법. 되죠? 지구라트 신정정치. 되지? 얘네들도 신에게 뜻을 묻고 이런 걸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만들어진 국가가 있으니 국가 이름도 전해져요. 그 여기에서 만들어진 국가 이름이 뭐야? 바빌로니아 왕국이야. 뭐라고?
얘들아, 바빌로니아 왕국의 유명한 왕으로 전해지는 사람이 함무라비야. 바빌로니아 왕국의 왕이었던 함무라비는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 법을 세우고 법적 기준에 따라서 항상 통치했다라고 하잖아. 그 함무라비 법전에 쓰여져 있는 보복주의법 되게 유명하죠. 뭐 있죠? 그래.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나라 이름까지 전해져. 여기서 세워졌던 나라 이름까지 전해져. 그 나라가 바빌로니아 왕국이야. 알겠죠? 그리고 그 왕이었던 함무라비는 남긴 함무라비 법전이 되게 유명하지. 됐습니까? 좋아요. 다음 밑에 보니까 이집트 문명 나오죠.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만들어진 비옥한 나일강하고 평야지대에서 형성된 문명이야. 폐쇄적인 지형이고요. 맞죠? 통일왕조가 오랫동안 유지가 됐었지. 그래서 내세에 관심이 많아. 그래서 미이라, 사자에서 스핑크스, 피라미드 이런 것들이 다 관련돼 있고요. 태양을 숭배해요. 그래서 양력을 쓰고요. 그리고 태양신 라를 갖다 숭배하죠. 됐습니까? 지배자는 파라오, 태양의 아들 파라오가 되겠습니다. 파피루스라는 종이인 듯 종이 아닌 거기에다가 글자를 기록했다라고 하고요. 됩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십진법, 알겠죠? 이걸 주로 썼었다. 알겠습니까? 좋아요. 자, 해봅시다. 해봅시다. 어딘지 맞춰보세요. 황하문명은 하상주를 좀 나누고 가볼게요. 먼저 상나라 그럼 뭐 떠올리라 그랬죠? 각골문자. 각골문자에 뭐 기록했다고요? 신에게 점을 치고 뜻을 묻는. 그래서 신정정치. 다시 뭐라고? 신정정치. 또 은어유적지 이거 발견되는 게 상나라죠. 또 지배자가 죽으면 측근을 같이 묻는 순장풍습이 있었다고 하고요. 여기 뭐 썼대요? 양력, 음력. 음력을 썼었다고 하죠. 태음력. 됩니까? 주나라 그러면 특징. 영토가 넓어지면서 혈연적 봉건제. 근데 혈연적 봉건제 이런 거 하려면 중앙의 왕실과 지역에 있는 형제 사촌뻘 되는 제후들 간의 관계가 가족인데 돈독해야 되잖아. 그래서 가족 내 종법 질서를 강화한단 말이야. 됩니까? 그리고 왕은 자기가 가장 덕이 있다, 천명이 나에게 있다, 이런 천명사상 덕치주의를 내세웠었다. 됩니까?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대를 거듭하다 보면 중앙과 지역 제후들 간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겠죠? 근데 이 상황이 유목민족들이 연합해 때리니까 그대로 갔다가 동쪽으로 째버리죠, 왕이. 그러면서 쪼개지면서 춘추 전국에 혼란기가 열리는데 그때부터는 철기니까 조금 기다리시고. 되죠? 다음 인더스 문명 그럼 뭐 떠올려야 된다 그랬죠, 인더스? 유적지 이름은 하라파 유적, 모헨조다로 유적지입니다. 이 유적지들의 특징. 미리부터 계획적으로 도시를 만들었다. 계획도시. 되십니까? 그래서 배수로 도로를 전체적으로 다 포장해서 정비해놨고 공중목욕탕도 볼 수 있고 말이지. 됐습니까? 얘네들도 글자 있습니까? 네, 상형문자가 있어요. 되죠? 정확히 해석은 되진 않습니다. 되죠? 그리고 나라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뭔진 정확하게 몰라요. 하지만 그 나라가 썼던 엠블럼 인장이 발견된단 말이지. 일각수 인장. 되십니까? 다음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메소포타미아는 어떤 지형? 개방적 지형. 그러니까 이민족 침입이 잦아요. 그러다 보니 왕조 교체가 그지 많죠. 됐습니까? 아무르인, 수메르인, 막 아카드인 서로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얘네는 현실이 안정되질 않으니 내세지향적, 현세지향적, 현세지향적일 수밖에 없다. 되죠? 그래서 지구라트라는 신전 앞에 보면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게 써 있는데 거기 그대로 현세지향적 면이 나오죠. 죽음에 대해 관심 갖지 마라. 그냥 마음껏 즐겨라 길가메시야. 알겠지? 이런 얘기 써 있습니다. 또 비옥한 초승달지대, 그 메소포타미아 요 일대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고 비옥한 초승달지대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달을 숭배해요. 음력을 쓰고요. 됐죠? 그리고 60진법, 10진법, 60진법. 글자는 어떤 글자? 쐐기 문자, 서령 문자라고 해서 점토판에다가 갈대 끝으로 새기는 쐐기 문자, 서령 문자를 볼 수 있는 곳이죠. 됐습니까? 이집트 문명지 그럼 여기는 폐쇄적인 지형이죠. 오랫동안 통일된 왕조가 쭉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내세지향적 피라미드, 스핑크스, 사자에서 알겠죠? 뭐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고 또 미이라도 볼 수 있고 태양을 숭배하죠. 라 지배자는 파라오라고 부르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십진법, 육신진법, 십진법을 주로 쓰고요. 글자는 얘네들도 상형 문자 형태이긴 한데 근데 기록했던 종이인 듯 종이 아닌 뭐 파피루스에 기록했다는 게 특징적이구나. 됐지? 다음 메소포타미아 문명지에서는 아예 나라 이름이 전해져요. 여기 세워졌던 나라 뭐였죠? 바빌로니아 왕국입니다. 그 바빌로니아 왕국의 왕이었던 함무라비가 만들었던 법전, 보복주의 법전 그게 잘 나타나고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함무라비 법전. 되십니까?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고 선생님이 수업하는 거 영상으로 다 올려주거든요. 집에서 심심할 때 그냥 보면은 너무 기니까 빨리 보기 뭐 이런 거 알겠죠? 보셔도 좋고